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65살의 한 어머니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파출소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아들이 파출소에 있으니 빨리 와서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의 외아들은 이미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착각한 걸까요? 그녀는 영문을 모른 채 이 어처구니 없는 소동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당직실 문을 열고 그 젊은이를 본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오해가 아닌 운명이 20년간 숨겨왔던 인연의 끈이 한 올 한 올 풀려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청년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어떻게 그녀를 찾아온 것일까요? 그들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함께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혜진, 올해 65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도봉구에 있는 이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 삶은 마치 미지근한 맹물처럼 아무런 파문 없이 조용하기만 합니다.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은 베란다에서 화초를 가꾸는 것이고 가끔 아래층 이웃들과 화투를 치며 고요한 오후를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평온하게 끝을 맺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전화 한 통이 제 잔잔한 삶의 돌멩이 하나를 던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중했지만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기계적인 어조였습니다. 여보세요? 이혜진 씨 맞으신가요? 여기는 도봉경찰서 쌍문파출소입니다. 파출소라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60평생을 살면서 신분증 만들 때 말고는 그런 곳과 엮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제가 이혜진인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드님께서 지금 저희 파출소에 와 계십니다. 가능한 한 빨리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귓가에서 징을 세게 친 것 같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드님이요. 이름이 박선우라고 합니다. 본인이 이혜진 씨의 아들이자 가족이라고 하셔서요. 젊은 경찰도 약간 망설이는 듯 했지만 기본적인 공무톤을 유지했습니다. 아들이요? 제 아들이라고요?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거의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 잘못 거셨어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제 아들, 진우는 이미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목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움켜쥐어진 듯 순간 멎었고 피가 머리끝까지 솟았다가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20년, 꼬박 20년이었습니다. 아들 진우가 학교 운동장에서 제 품에 쓰러져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 이후로 아들이라는 단어는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아물었지만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쏟아지는 상처와도 같았죠.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겨우 쥐어짜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경찰관님, 저기 전화 잘못 거신 거 아니에요? 저 아들 없어요. 제 아들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말을 내뱉을 때 제 심장이 다시 한번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젊은 경찰관도 제 대답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했고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동료와 목소리를 낮춰 대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혜진 씨, 아직 듣고 계신가요?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더 큰 불확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혜진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그게?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이 청년은 아주머니가 오랫동안 헤어져 지낸 가족이라고 아주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박선우라고 하고, 정말 전혀 모르시는 분인가요? 박선우. 저는 세월의 먼지 속에 묻혀버린 기억 속에서 그 이름을 필사적으로 더듬었지만 떠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경찰관도 이 상황이 꽤 난감한 듯 그저 책임감을 다해 말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아주머니를 몇 년 동안이나 찾아다녔다고요. 지금 어디 있다고요? 파출소 당직실에요. 정신 상태는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그저 아주머니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물을 주지 않은 화분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충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 TV에서 사기 사건 뉴스를 볼 때마다 요즘 세상에 저런 뻔한 수법에 누가 속아? 라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홀린 듯이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어쩌면 아들이라는 단어가 제 삶에서 너무 오랫동안 사라져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이름에서 어렴풋이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일지도. 사람이 아닌 어떤 느낌 같은 것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바닥이 온통 땀으로 젖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란다의 선인장은 여전히 외롭게 놓여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거들떠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마치 그 전화 한 통으로 제 마음속 무언가가 조용히 되살아난 것처럼요. 쌍문 파출소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버스로 2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죠. 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세탁기처럼 윙윙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깨끗하게 헹궈지지도 물기가 짜지지도 않은 채로 말입니다. 제 옆자리에는 점심 메뉴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목소리가 꽤 컸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았지만 마음은 도무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나 대체 왜 이러는 걸까? 그저 낯선 사람,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전화 한 통에 이렇게 겁을 먹다니. 나는 이미 혼자인 삶에 익숙해지지 않았던가. 아니, 사실은 한 번도 익숙해진 적 없이 그저 억지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건 아닐까.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하마터면 지나칠 뻔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찬바람이 불어와 몸을 떨었고 그제야 너무 서두르느라 외투도 입고 나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파출소는 큰 길가에 있었습니다. 회색빛 외벽은 차갑게만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유리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혜진 씨 맞으시죠? 안내 데스크 뒤에 있던 젊은 경찰이 저를 알아보고 정중하게 일어섰습니다. 박선우 씨는 당직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가 가리키는 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당직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낡은 소파 하나, 정수기 하나, 책상 하나. 벽에는 보이스피싱 예방 포스터가 몇 장 붙어 있었습니다. 구석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청년이라기보다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20살 남짓 되어 보였습니다. 색이 바랜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바짓단은 한쪽이 말려 올라가 있었고 신발은 낡아 있었습니다. 마른 체형의 피부는 약간 검게 탔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들은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눈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당황한 기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갓 제대한 군인처럼 꼿꼿하게 섰습니다.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다 다시 삼켰습니다. 저는 그를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조금의 익숙함도 없었습니다. 진우의 친구도 아니었고 예전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본래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생각은 없었지만 아드님께서 여기 계십니다라는 말이 귓가에 너무 날카롭게 밝혔습니다. 저는 세월의 먼지에 뒤덮인 기억의 바다를 필사적으로 헤집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 이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했지만 너무나 아득하고 짙은 안개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잔인할 정도로 솔직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미안하지만 난 정말 당신을 모르는 것 같군요.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눈에서 타오르던 빛이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큰 키의 몸이 살짝 휘청거리는 것이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극도로 어색해졌을 때 청년은 무언가 생각난 듯 갑자기 몸을 숙여 아주 무거워 보이는 배낭을 허둥지둥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낭 속에서 남색 보자기로 겹겹이 싼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보자기는 색이 바랠 정도로 낡았지만 주인이 아주 소중히 간직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긴 의자 위에 보자기를 올려놓고 마치 장엄한 의식을 치르듯 한 겹 한 겹 풀어냈습니다. 가장 안쪽에 쌓여있던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제 숨은 순간 멎었습니다. 그것은 한 켤레의 신발이었습니다. 이미 산화되어 누렇게 변하고 옆면이 갈라진 낡은 디자인의 작은 농구화. 제 머릿속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터져나갔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가 천천히 손을 뻗어 손가락 끝으로 그 농구화의 끈을 가볍게 만져보았습니다. 신발은 작고 낡았으며 표면은 누렇게 변색되고 고무 밑창 가장자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신발, 기억나세요? 그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해서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예고도 없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제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신발 한 켤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두 동강낸 분기점이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숨을 들이쉬었고 제 몸은 거센 바람에 떠밀리듯 한 걸음 한 걸음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해 저는 45이었습니다. 읍내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작은 공장의 관리직이었습니다. 저희의 삶은 읍내 대부분의 가정처럼 평범하고 안정적이었으며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의 모든 기대는 단 한 사람, 15살 아들 진우에게 모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속 깊고 효심이 지극했으며 특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유일한 문제라면 어릴 때부터 알아온 천식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하고 격렬한 운동만 피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늘 조심했습니다. 그해 여름, 진우는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시내 최고의 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아들을 격려해주고 싶기도 했고 여름 내내 이어진 아들의 졸음에 못 이겨 저는 이를 악물고 읍내의 하나뿐인 스포츠 용품점에서 3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최신형 나이키 에어 조던 농구화를 사주었습니다. 신발을 받은 날, 진우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신발 상자를 끌어안고 거실을 방방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신발을 꺼내 조심스럽게 신어보더니 곧바로 벗어서 상자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계약식 날 신으려고 아껴둘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보 같다며 웃었지만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새하얀 농구화가 아들의 삶에서 미처 풀어보지 못한 마지막 선물이 될 줄은. 계약 일주일 전 학교에서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아들을 데리러 학교에 갔다가 친구 몇 명과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진우를 보았습니다. 햇살 아래서 뛰고 점프하는 아들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유분방하고 빛나는 청춘의 광채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코트 가장자리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고 의사가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했던 당부를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비극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진우는 멋지게 레이업 슛을 성공시킨 후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파랗게 질렸습니다. 몇 걸음 비틀거리더니 마치 날개가 꺾인 새처럼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진우는 제 품에 안겨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고 목에서는 끔찍한 쇳소리가 났습니다.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선생님과 친구들의 비명소리는 모두 아득한 배경음처럼 멀어졌습니다. 제 세상에는 점점 약해지는 아들의 숨소리와 차갑게 식어가는 몸의 온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긴 의자에 꼬박 하룻밤을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상태를 설명하면 고개를 끄덕였고 경찰이 와서 진술서를 받으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을 때도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목구멍은 불에 타버린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화장했고 유골은 산에 있는 낙골당에 모셨습니다. 저는 나무와 가장 가까운 자리를 골랐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바람에 나무십 스치는 소리가 좋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진우가 떠난 후 반년 동안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온종일 진우의 방에 틀어박혀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우리 부부는 서리를 맞은 식물처럼 빠르게 시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진우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신발 상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새하얗고 깨끗한 농구화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제 산산조각난 인생을 비웃는 거대한 비꿈이 가득한 느낌표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신발을 끌어안고 창자가 끊어질 듯 울었습니다. 슬픔에 잠식당하기 직전 희미한 빗줄기 같은 생각 하나가 혼탁한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우는 신을 수 없게 됐지만 어쩌면 이 신발이 필요한 다른 아이가 있을지도 몰라. 다음 날 저는 그 신발 상자를 들고 모금 행사 때 이름만 들어봤던 읍내의 천사 보유권으로 처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보유권은 크지 않고 엿에 낡았지만 아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원장인 마리아 수녀님은 자애로운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맞아주었고 제가 횡설수설하며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한숨을 쉬며 제 손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아이들이 활동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서는 10여 명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가장 구석진 그네 아래 작고 외로운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고 몸에 맞지 않는 색이 바랜 낡은 티셔츠와 발가락이 삐져나올 것 같은 낡은 캔버스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에는 아이 특유의 천진함 대신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은 경계심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은 그 아이의 이름이 박선우이며 몇 달 전 기차역에서 발견된 유기아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아이를 본 순간 제 심장이 세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그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아이는 경계하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저는 신발 상자를 열고 그 새하얗고 깨끗한 나이키 농구화를 꺼냈습니다. 아이의 발에서 낡은 캔버스화를 벗기고 제게 너무나 큰 고통과 한을 담고 있는 이 신발을 아이의 발에 조심스럽게 신겨주었습니다. 신발은 너무 컸습니다. 아이의 작은 발은
넓은 신발 안에서 마치 작은 배 안에 있는 것처럼 헐렁거렸습니다. 아이는 발에 신겨진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은 새 신발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단 한 번도 말을 하거나 웃은 적 없던 그 아이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보육원에 온 이래 처음으로 햇살처럼 찬란한 진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열쇠처럼 제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희망이라는 이름의 문을 단숨에 열어젖혔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 진우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와 같이 외로운 또 다른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날, 하늘은 아주 파랬습니다. 그것은 진우가 떠난 후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본 하늘의 색이었습니다. 저는 선우를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진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누구도 진우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진우에 대한 미안함과 기대를 아무 잘못 없는 다른 아이에게 전가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에게 불공평한 일이니까요. 저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더 멀리서 더 조용히 우연히 인연이 닿은 이 아이를 지켜주는 방식을요. 저는 다시 살아갈 작은 힘을 되찾았습니다. 집에 있던 저축의 일부를 미천 삼아 읍내의 작은 아동복 가게를 열었습니다. 매일 진우 또래의 아이들을 보며 지내면 마음의 상처가 조금은 더 빨리 아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매달 일일이면 저는 어김없이 우체국에 가서 천사 보육원 계좌로 돈을 붙였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30만 원이었고 나중에 장사가 좀 더 잘 되면서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송금 명세서의 메모란에는 언제나 단 7글자만 적었습니다. 박선우 학생 교육비. 그리고 보내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 따뜻한 이씨 아주머니라는 모호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 찾아가거나 아이의 근황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이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았고 어떤 헛된 기대감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아들 진우를 대신해 이 세상을 위해 아주 작은 좋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선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마리아 수녀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선우가 보육원 아이라는 이유로, 아빠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짓궂은 아이들이 선우를 놀리고 물건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서투르지만 유일한 방법으로 익명의 편지를 써서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선우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한 시민으로서 한부모 가정이나 고아인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학교 측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 편지가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마리아 수녀님은 학교에서 정말로 짓궂은 학생 몇 명과 면담을 했고 선우를 괴롭히는 일도 정말 많이 줄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선우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마리아 수녀님은 선우가 그림에 점점 더 큰 흥미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육원 예산이 넉넉지 않아 좋은 미술 도구를 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주에 저는 서울에 물건을 떼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일부러 미술용품 전문점에 들러 가장 전문적인 스케치 연필, 수채화 물감, 화판 세트를 전부 샀습니다. 그리고 반송 주소가 없는 소포로 보육원에 붙였습니다. 받는 사람은 박선우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처럼 멀리서 서투르게 제 것이 아닌 한 아이의 인생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 아들 진우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선우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생기고 자신만의 고민과 꿈을 가졌을까. 선우가 해마다 자라는 것을 보며 작고 외로운 소년에서 말이 없는 청초한 소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의 공허함도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 진우가 정말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방식으로, 다른 평행 세계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날들은 선우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해 남편의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는 저축의 대부분을 썼고 아동복 가게도 접었습니다. 2년 후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저는 심신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슬픈 기억이 담긴 이 작은 읍내를 바라보며 저는 마침내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읍내를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우체국에 들렀습니다. 제 손에 남은 현금 대부분을 보유권에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란에 박선우 학생 교육비라고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아무에게도 제 새 주소를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모든 옛 인연의 시선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과거의 모든 끈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놓아주어야 한다고, 아이는 이미 다 컸고 내 책임도 다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꿈이 영원히 잠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꿈이 다시 열렸습니다. 파출소 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경찰관들은 이미 온갖 희로애락에 익숙해진 듯 그저 친절하게 저희를 위해 조용한 구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선우를 긴 의자에 앉혔습니다.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수백 가지 의문이 들끓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앉은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이 젊은이를 보며 도저히 기억 속에 그 작고 외로운 소년과 연결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이라니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조금 진정되자 저는 긴장으로 차가워진 그의 손을 잡고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우야, 너 어떻게 날 찾은 거니? 그는 저를 보더니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져 축축해진 휴지를 꺼내 눈가를 닦고 마치 말을 고르는 것처럼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약간 쉰 목소리였지만 더없이 진솔한 어조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발 디뎌본 적 없지만 제게 깊은 영향을 끼친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우입니다. 제 18살 이전에 기억 속 세상은 잿빛이었습니다. 보육원의 네모난 마당이 제 세상의 전부였죠. 저에겐 가족도 과거도 없었습니다. 이름은 주민센터 아저씨가 지어주셨어요. 하늘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라는 뜻이라더군요. 하지만 저는 늘 저를 보살펴준 건 하늘이 아니라 제가 몇 번 뵌 적 없는 이혜진 아주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5살 때 아주머니를 처음 뵈었던 걸 기억해요. 아주머니는 제 앞에 쭈그려 앉아 계셨는데 눈이 잘 익은 복숭아처럼 붉고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제 낡은 캔버스와 밖에 가질 수 없었던 발에 새하얀 나이키 농구화를 신겨주셨죠. 그 신발은 너무 커서 마치 작은 배처럼 헐렁거렸지만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 아주머니는 제 삶에서 신비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몇 번 뵙지 못했지만 아주머니의 존재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제 등록금 고지서는 늘 조용히 납부되어 있었고 겨울에 두꺼운 옷이 없을 때면 발신인 주소가 없는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림에 재능이 있어 전문미술 도구를 갖고 싶어 했을 때 그 도구들은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기적적으로 마리아 수녀님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아주머니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은 아주머니에 대해 절대 알려주지 않으셨고 그저 아주 좋은 분이니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주머니라는 세 글자는 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전체를 통틀어 유일한 온기이자 기댈 곳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우리 엄마라는 주제로 글짓기를 할 때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었고,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박선우, 삐뚤어지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 너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18살이 되던 해, 저는 규정에 따라 보육원을 나와 독립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에 다녔습니다. 힘든 날들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덩이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를 찾아야 한다. 직접 만나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한다. 아주머니의 그 작은 선행이 정말로 한 아이의 인생을 구원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한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마리아 수녀님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수녀님은 저를 보며 한숨을 쉬시더니 잠긴 서랍에서 이미 누렇게 바랜 후원자 정보가 적힌 주소 쪽지 하나를 꺼내주셨습니다. 선우야, 수녀님은 제게 쪽지를 건네며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게 이 선생님,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10몇 년 전에 남겨두신 주소란다. 하지만 나중에 이사 가신 후로는 연락이 끊겼어. 아마 찾지 못할 수도 있단다. 저는 그 얇지만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린 쪽지를 쥐고 마리아 수녀님께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주소를 따라 찾아갔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옛날 집은 이미 헐리고 그 자리에는 새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분양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단서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이 주신 이 아주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한 장을 들고 근처 오래된 동네의 식당과 가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사진 속의 분을 아시나요? 예전에 이 근처에 사셨던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근처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거리를 헤매고 밤에는 PC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선생님 같았다고, 진우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똑똑했지만 일찍 죽어서 안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찍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분일까?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마 서울로 이사 갔을 거야. 남편 성이 왕씨였나? 아니, 김씨였던 것 같아. 그 모호한 한마디가 제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는 그 거대한 도시에서 성이 이씨이고 남편 성이 아마도 김씨이며 불행히도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이 있는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저에게는 그분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의 전부였으니까요. 바다에서 바늘 찾기라도, 그 바닷물을 전부 퍼내서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하고 그 희미한 희망을 품에 안고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시에 저에게 서울은 거대하고 낯선 정글과도 같았습니다. 높은 빌딩, 붐비는 지하철, 숨막히게 빠른 사람들의 발걸음은 제가 자란 조용한 읍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공사장에서 임시직을 구했고 부천의 옥탑방, 여름이면 찜통처럼 더워지는 양철집에 방을 얻었습니다. 낮에는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옮기며 땀을 푼 돈으로 바꿨고 밤에는 이미 닳아서 너덜너덜해진 이 아주머니의 사진을 보며 몇 번이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어디 계신지는 몰랐지만 분명 이 도시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공기를 마시고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낡은 중고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의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일부러 좀 오래되어 보이는 낡은 아파트 단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어쩌면 어느 재래시장에서, 어느 공원에서 아주머니와 스쳐 지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렇게 찾기를 거의 1년,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을 찾는 것처럼 막막했습니다.
한 번은 공사장에서 한 기술자 아저씨와 이야기하다가 제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아저씨는 담배 한 모금을 깊이 빨아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서울이 얼마나 넓은데 평생 찾아도 못 찾아. 주민센터에 가서 한번 물어봐. 혹시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 말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하루 휴가를 내고 불안한 마음을 안고 서울시 도봉구의 한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왜 도봉구였냐고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곳의 산과 온천이 이 아주머니처럼 온화한 분이 살기에 어울릴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을 뿐입니다. 주민센터에 간 날은 날씨가 후텁지근했습니다. 반팔 차림으로 1시간 동안 오토바이를 탔더니 옷이 등에 다 달라붙었고 가방에는 몇만 원의 잔돈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결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지만 그냥 한번 해보고 실패하면 다시 돈 벌어서 다음 달에 또 오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창고 뒤에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둥글고 돋보기 안경을 썼으며 옅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배가 살짝 나와 있었죠. 저기, 사람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찾으려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찾는 분과 어떤 관계시죠?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날에 저를 도와주셨던 은인입니다. 그분을 찾고 싶어서요. 은인이요? 가족입니까? 아니요. 하지만 저에겐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에는 뚜렷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가족이 아니면 저희가 함부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입을 열었지만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모호하게 말하면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것 같았고 너무 자세히 말하면 제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전부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무관님, 제발 좀 찾아주세요. 이름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아주머니의 성함조차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주무관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젊은이, 안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게다가 이름도 모른다면서 내가 어떻게 찾아주겠나? 제 마음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막 돌아서려던 순간 저는 홀린 듯이 배낭에서 남색 보자기에 싼 제 가장 소중한 쉼표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미 산화되어 누렇게 변한 나이키 농구화를 창구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김 주무관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무관님, 성함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께 진우라는 아들이 있었고 15살에 세상을 떠났다는 건 압니다. 이 신발이 바로 아주머니께서 돌아가신 아들을 위해 사주셨던 신발입니다. 저는 그 신발을 보며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조회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제발 그분이 잘 지내시는지만이라도 알게 해주세요. 김 주무관님은 그 낡은 농구화를 보고 또 저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의리 있는 젊은이로군. 그는 더 이상 저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젊은이가 아는 모든 단서를 여기에 적어봐요. 내가 직접 자료를 줄 수는 없지만 시스템에서 연락 두절된 가족 찾기 명목으로 모호 검색을 한번 해볼 수는 있어. 가장 가능성 높은 대상이 있는지 한번 대조해보지. 김 주무관님은 제가 적은 쪽지를 들고 말했습니다. 일단 돌아가서 기다려봐요. 결과가 나오면 연락 줄 테니.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말아요. 이런 검색으로 성공할 확률은 아주 낮으니까. 저는
그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후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일이 끝나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고 혹시라도 전화를 놓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 주무관님에게서 정말로 전화가 왔습니다. 젊은이. 그의 목소리는 약간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찾아냈어. 도봉구에 이혜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모든 조건이 일치해. 남편분 성도 김 씨가 맞고 그분도 돌아가셨더군. 예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것도 맞고 김진우라는 아들이 20년 전에 사망한 것도 일치해.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너무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 주무관님의 목소리가 다시 곤란해졌습니다.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주소나 전화번호는 규정상 정말로 줄 수가 없어. 저는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연락처는 없었지만 적어도 아주머니의 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정말로 도봉구에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아주머니에게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한 걸음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주소도 전화번호도 없이 이름 하나만으로 거대한 도봉구에서 사람을 찾는 것은 여전히 바다에서 바늘 찾기였습니다. 저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옛날 전화번호부를 뒤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넌지시 물어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석 달이 흘렀습니다. 모아두었던 돈은 예기치 못한 산재 사고로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통장에 얼마 남지 않은 잔고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거의 버티기 힘들다고 느꼈을 때 저는 파출소 앞 계단에 앉아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가장 어리석고도 어쩔 수 없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심호흡을 하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직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 신고 좀 하려고요. 제가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게 하려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혜진 씨가 오랫동안 헤어진 제 이모라고요.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경찰에게 말했고 그렇게 우리는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선우의 지난 몇 년간의 길고 고된 여정과도 같았던 이야기를 듣고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했던, 어쩌면 자기 치유의 목적도 있었던 그 작은 선행이 한 아이의 마음속에서 그렇게나 밝고 집요한 한 줄기 빛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빛을 찾기 위해 그렇게나 큰 대가를 치를 줄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음속은 미안함과 감동,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듯한 따스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아이. 너 정말 바보 같은 아이구나. 그는 저를 향해 20년 전 그 5살 소년과 똑같은 찬란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냥 집에 오고 싶었어요. 우리는 도봉구에 있는 제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제가 익숙한 은은한 꽃향기와 책 냄새가 섞인 고요함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선우는 그 낡은 배낭을 손에 꼭 쥔 채 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시큰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가 신발장에서 남편이 살아생전 신던 가장 큰 슬리퍼를 꺼내 그의 발치에 놓아주었습니다. 들어오렴. 저는 그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온 거야. 저는 집에 하나뿐인 손님 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방은 원래 제 작은 화실로 제가 은퇴 후 그린 서툰 동양화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미술 도구들을 창고에 넣고 그를 위해 새 침대 시트와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제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았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다 참는 듯 했습니다.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저는 그의 감동을 못 본 척하며 일부러 핀잔을 주는 투로 말했습니다. 얼른 짐 내려놓고 씻기나 해. 꼴이 그게 뭐니? 꾀주제하게. 그날 저녁 저는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렸습니다. 모두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들 진우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저는 음식을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를 위해서인지 선우를 위해서인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서 선우는 아주 천천히, 아주 소중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갈 먹을 때마다 고개를 들어 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다소 서툴지만 아주 진지하게 설거지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 진우가 떠난 것이 아니라 그저 멀리 여행을 갔다가 이제 다 자라서 집에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낯선 젊은 남자가 갑자기 집에 들어와 살게 되자 제 평온했던 생활권에는 곧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다음 날 아래층에 사는 단짝 친구 민정 언니가 과일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정차를 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부엌으로 끌고 가 목소리를 낮추고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혜진아, 어젯밤에 내 집에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젊은 남자 목소리도 들리던데 무슨 일이야? 저는 자초지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정 언니는 다 듣고 나서 미간을 더 찌푸렸습니다. 혜진아, 내가 괜히 참견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봐. 이거 단순한 일이 아니야. 그녀는 저를 위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봐. 세상에 이렇게 우연한 일이 어디 있겠어? 20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다가 왜 하필 네가 혼자 살 때 나타나겠냐고. 자기가 직접 찾았다고 하지만 뒤에서 누가 시켰는지 어떻게 알아?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말이 좀 험해도 이해해줘. 무연고 젊은이가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혹시 이 집이나 노후 자금을 노리는 거면 어떡해? 요즘 사기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너처럼 마음 약하고 돈 좀 있는 독거노인이야. 민정 언니의 말은 찬물한 바가지처럼 되찾은 온정 속에서 저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선우는 결국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고 저는 그가 자라온 세월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거의 낯선 사람이나 다름없는 젊은이를 이렇게 하우버려하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며칠 동안 제 마음은 큰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선우가 가져다 준 오랜만에 느끼는 집의 따뜻함을 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정 언니의 경고가 가시처럼 밝혀 시시각각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통장과 도장을 더 은밀한 서랍에 넣어 잠갔습니다. 그와 대화할 때면 의도적으로 그의 과거와 미래 계획에 대해 떠보기도 했습니다. 저의 이런 거리감과 경계심을 선우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는 더욱 말이 없어졌고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가끔은 그가 혼자 베란다에서 먼 곳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 선우가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꺼운 제 옛날 앨범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앨범은 제가 오직 진우의 사진만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다소 딱딱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는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 허둥지둥 일어섰습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아이처럼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함부로 물건 뒤지려던 게 아니고요. 그냥 좀 보고 싶어서요. 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멍해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앨범을 보니 그가 펼쳐놓은 페이지는
바로 진우의 15살 생일 때 우리 세 식구가 식당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진우는 찬란하게 웃고 있었고 청춘의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선우는 손가락을 뻗어 사진 속 진우의 얼굴을 아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제가 형용할 수 없는 부러움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거 아세요? 보육원에 있을 때 제가 제일 부러웠던 건 새 장난감을 가진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낡고색 바랜 사진이라도 아빠 엄마 사진을 한 장이라도 가진 아이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늘 생각했어요. 제 친부모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왜 저를 버렸을까? 나중에 엄마가 생기고 나서 비록 엄마 사진은 없었지만 상상할 수는 있었어요. 엄마는 선생님이니까 분명 안경을 쓰고 아주 온화할 거라고 상상했어요. 마리아 수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잘하실 거라고 상상했어요. 나중에 형의 이야기를 알고 나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형은 정말 행복했겠구나.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진짜 집이 있었으니까. 그는 저를 보며 마침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형의 자리를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진짜 가족이 어떤 느낌인지 너무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의 모든 경계심과 의심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정 언니의 말 때문에 생겨났던 제 마음속에 그 우스꽝스러운 경계심이 이 순간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집을, 엄마의 사랑을 갈망하는 외로운 아이였을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가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마치 20년 전 보육원의 그 오후처럼 저는 그의 넓은 등을 토닥이며 한마디를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바보 같은 아이,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지금부터 여기가 내 집이란다. 그날 앨범 앞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저와 선우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를 친아들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의 예비 열쇠를 그에게 주며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저를 깨울까봐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제 오랜 친구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의심이 많았던 민정 언니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당당하게 소개했습니다. 내 아들, 선우야. 민정 언니와 친구들은 제 뒤에서 장바구니를 잔뜩 들고 따라오는 선우를, 식사 때 자연스럽게 제게 밥과 반찬을 챙겨주는 선우를 보며 처음에 의심 가득했던 눈빛이 점차 이해와 부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정 언니는 나중에 제게 따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너 정말 착하게 사니까 복을 받는구나. 저 아이가 너를 보는 눈빛이 어지간한 친아들보다 더 애틋하다. 선우도 마침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묵하지 않았고 공사장에서 일하며 겪은 재미있는 일들을 제게 스스럼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뉴스 시사 문제에 대해 저와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다시 붓을 잡고 베란다에 이젤을 세웠습니다. 그는 제가 기르는 화초들과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봉산의 풍경을 가장 많이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은 그 사람처럼 조용하지만 따뜻한 힘이 있었습니다. 점점 밝아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어둠 속에서 20년간 홀로 더듬으며 길을 찾던 이 아이가 마침내 자신만의 햇살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청명이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청명절에는 늘 저 혼자 과일 한 봉지와 국화한 다발을 들고 버스를 타고 산에 있는 묘지에 가서 남편과 진우를 만나고 왔습니다. 1년 중 가장 외로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청명절 날, 선우는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게 묻지도 않았지만 이미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차를 렌트해서 저를 태우고 기억 속 그 슬픈 장소를 향해
평온하게 달렸습니다. 묘지에 도착하자 선우는 묵묵히 제 손에 들린 모든 것을 받아들고 익숙하게 묘비 주변의 잡초를 정리하고 꽃과 과일을 올렸습니다. 그는 마치 그 일을 수백 번은 해본 사람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진우의 묘비 앞에 서서 사진 속에서 세월 속에 멈춰버린 부자의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예년의 이 순간이라면 저는 늘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가져온 백합 한 다발을 진우의 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제 뒤에 묵묵히 서 있던 선우의 손을 잡아 끌어 제 옆에 나란히 서게 했습니다. 저는 묘비를 향해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에게 새로운 식구를 소개하듯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웃음기와 후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진우야, 나 선우 데리고 왔어요. 여보, 당신은 늘 내가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다고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했잖아요. 이제 보세요. 나 혼자 아니에요. 선우는 좋은 아이예요. 아주 속 깊고 다정하고 당신처럼 말수는 없지만 모든 마음에 담아두는 아이랍니다. 저는 다시 진우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눈빛은 물이 떨어질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진우야, 내 아가. 여기 선우 동생이야. 엄마가 그리고 네가 함께 지켜서 키운 동생이란다. 이제 이렇게 훌륭해졌어. 너보다 키도 더 크고 튼튼해. 엄마 곁을 지키러 왔단다. 이제 하늘에서 안심해도 돼. 더는 나 때문에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단다. 산바람이 불어와 묘 앞에 소나무를 흔들며 사락사락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제 말에 화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선우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그리고 3번 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절은 아주 깊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형, 저 선우예요. 두 번째 절. 그의 목소리가 약간 메었습니다. 엄마를 가족으로 삼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번째 절.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형을 대신해서 엄마를 모실게요. 저는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목이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묘 앞에 서 있는 것에 이미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제가 심은 선의의 씨앗이 정말로 싹을 틔워 돌아온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성긴 나뭇가지 사이를 뚫고 우리 발밑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눈앞에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제 운명과 단단히 연결된 이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더 이상 슬픔도 감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나긴 혹한을 견뎌내고 마침내 따스한 봄날을 맞이한 데 대한 깊고 깊은 감사함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선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넓고 따뜻했으며 힘이 넘쳤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았습니다. 20년 전 그 생명의 사고는 제게서 한 명의 아들을 앗아갔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 메울 수 없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20년 후 제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그 작은 선의는 제게 또 다른 아들을 그리고 혈연을 뛰어넘어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도록 운명지어진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잘못 걸린 것처럼 보였던 그 전화는 사실 잘못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저를 행복과 완전함으로 연결해준 가장 정확한 번호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며 빈자리를 남기지만 어떤 사랑은 당신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자리를 다시 채워줍니다. 대체가 아닌 이어짐으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혜진 씨와 선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순수하고 감동적인 감정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혈연을 초월하고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우리 모두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로의 인생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행은 복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모든 선의가 이처럼 따뜻한 메아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혜진 씨의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익명의 후원과 선우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필사적인 찾기 중 어떤 것이 더 큰 감동을 주었나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인연을 믿으시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견고한 연결고리는 과연 핏줄의 계승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위기 속의 도움과 외로움 속의 위로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혈연은 없지만 가족처럼 애틋한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은 누군가의 낯선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의 콘텐츠에 공감하신다면 구독을 잊지 마시고 이 진실한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이 혈연을 뛰어넘는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지혜로운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